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이제 윤동주의 일본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자료가 없는 시기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만난 사람이 적었고 그들이 썼던 기록들은 체포 과정에서 모두 압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사실로 추측하고 증언의 단편들을 이어붙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추측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용 부분이 있고 윤동주가 쓴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보관한 사람이 친구 강처중입니다. 그러나 강처중도 시만 보관했고 편지의 내용은 파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윤동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윤동주가 일본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고 당시 윤동주의 생각은 어떠했고 그 경험은 윤동주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1942년 윤동주는 송몽규와 떨어져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월 2일 리쿄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친척 윤영춘과 고향 친구 김정우는 윤동주와 송몽규를 만납니다. 당시 윤영춘의 숙소였던 도쿄 YMCA 한인회관에서 만난 네 사람은 도쿄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윤영춘의 회고를 보면 윤동주는 당시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서 어떤 철학적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마다 시에 대한 얘기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윤영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몸조심을 하고 학업에만 정진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김정우에게는 성경의 시편을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윤동주가 연전에 다닐 때부터 윤동주를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윤동주가 조선 문학과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 와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했고 친척인 윤영춘이 보기에는 조금 위태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는 4월에 1학기를 시작했고 7월에는 방학을 맞아 만주 용정으로 돌아갑니다. 3개월가량 도쿄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3개월 남짓의 도쿄 생활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은 윤동주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전해진 윤동주가 일본에서 쓴 시는 모두 이 시기에 쓴 시입니다. 다른 시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본 시절에 쓴 시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5편입니다. 모두 강처중이 보관했던 시들이고 도쿄 시절에 쓴 시입니다.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러운 추억, 봄,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후 쓴 시들은 체포와 동시에 모두 사라졌고 이후에 친구들에게 보냈던 시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쿄에서 쓴 시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시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등의 구절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자신의 방을 다다미 6개가 깔린 육첩방으로 묘사했는데 당시 윤동주를 방문했던 문익환의 회상에 의하면 윤동주의 방이 실제로 육첩방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리쿄대학 1학기를 2개월 다닌 후에 쓴 시였습니다. 6월 3일에 쓴 시입니다. 그러나 윤동주의 리쿄대학 시절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리쿄대학은 지금도 자신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군국주의에 대항했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었고
학교 예배당에는 그 당시 예배당에 들어온 군인들에 의하여 손상당한 제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가 재학하던 당시 군사교육을 담당했던 이지마 노부유키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을 괴롭혔고 식민지 조선에서 온 학생들은 더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인 메이지 대학에서도 악명이 높았고 기독교를 적국의 종교라고 얘기하며 기독교 학교에는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학을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예수가 싫다고 공언할 정도로 기독교를 혐오했고 문학부를 문약부라고 비하할 정도로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윤동주가 이 사람과 충돌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윤동주 연구자인 야나기하라 야스코는 리쿄대학 후배인데 그의 조사에 의하면 1942년 4월 10일부로 학부에 단발령이 내려졌고 조선인 학생 중 교련을 거부한 학생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증언이 있는 내용은 윤동주가 교련복을 입지 않고 교련 수업에 참여해서 교련 수업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시에 윤동주가 사택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며 가르침을 받고 상담을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리쿄대학 교목이었던 다카마츠 고지였다. 그 교수와 대화를 나눈 당시 동급생이 들려준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가 교련 거부에 대해서 그와 상담을 했다는 것을 고지 교수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동창으로부터 야나기하라 야스코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윤동주가 교련 거부에 대해서 고지 교수와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강제 삭발과 실제 거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의 비밀리에 처리되었고 발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진에서 윤동주의 머리가 짧은 것은 당시 리쿄 대학생들 모두에게 단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교련 교육이 리쿄 대학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여간 윤동주에게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절의 시들을 보면 아주 침울한 분위기가 도처에서 느껴집니다. 이 학창시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윤동주와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백인준이라는 것입니다. 백인준은 윤동주가 체포되었을 때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백인준은 평안도 출신으로 연희전문학교를 2학년까지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해서 당시에 리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학병에 끌려나갔으며 전쟁에서 돌아온 후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분단 후에는 북한 정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사후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습니다. 백인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와 알던 사이로 학생회지인 문우를 송몽규와 강처중과 함께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 윤동주가 리쿄대학에 입학하도록 추천한 인물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리쿄대학은 지금도 윤동주 추모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성공회 소속 대학인데 일본에서는 기독교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학교 교목에 대부분 한국 사제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에도 윤동주를 추모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독교 생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윤동주의 학교 생활은 어두웠지만 사생활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성이 윤동주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여성은 박춘혜로 여러 오빠를 둔 막내 딸이었고
도쿄에서 오빠와 함께 자취를 하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춘혜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모든 오빠들이 유학을 했을 정도로 집안의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윤동주는 김치가 먹고 싶거나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박춘혜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박춘혜의 오빠도 윤동주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박춘혜가 찍힌 사진을 전해주었고 동생 같은 여자가 주위에 있으면 자신은 바로 결혼했을 거라며 윤동주에게 묘한 암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여름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박춘혜의 사진을 여동생에게 보여주면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동생인 윤혜원은 이 소식을 바로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함경도 온성에 살던 박춘혜 가족은 기독교 집안으로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박춘혜와 박춘혜 가족들을 모두 마음에 들어 했고 윤동주에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진척시키라고 권했습니다. 박춘혜는 윤동주가 다른 사람에게 알린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연애 감정이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거의 몰랐다고 하는데 이번에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허망하게 빨리 끝났습니다. 1942년 여름방학 때 윤동주의 가족은 윤동주에게 현재의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장래를 생각해서 출세에 유리한 대학으로의 전학을 권고했습니다. 여름방학 중 현재 센다이에 있는 동북제국대학 편입시험 공고가 나와서 윤동주는 급하게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갑니다. 얼마 안 있다가 가족들은 박춘혜에 대한 소식을 받습니다. 박춘혜가 여름방학 때 고향에 갔다가 약혼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윤동주의 로맨스는 끝이 납니다. 3개월간의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맨스 사건이 윤동주의 도쿄 생활이 중요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상하게도 윤동주 이야기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1942년 4월 18일에 도쿄와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와사키, 나고야, 고베, 요카이치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두리틀 공습입니다. 이 공습은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당한 후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무모한 공습 작전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최대한 일본 가까이 몰고 가서 폭격기를 이륙시킨 후 항공모함은 돌아가고 폭격기들은 일본의 주요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린 후 중국으로 날아가 착륙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길을 꺾으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폭격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 폭격기가 날아와 처음으로 일본 본토를 폭격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제까지 일본이 승승장구했으며 조만간 미국도 무릎을 꿇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레기 언론들이 그렇게 선전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폭격 사건을 윤동주가 알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바로 그 당시 도쿄에 있었으니까요. 당시立교대학 교내에서도 폭격을 당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도 분명 이 폭격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폭격을 본 조선인 윤동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송몽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강처중이 받은 편지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조선 청년들에게 그리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태평양 전쟁 진행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동주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같은 날 괌, 웨이크섬,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 반도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말레이 반도로 가는 태국 지역은 공격 5시간 만에 항복을 합니다. 3일 후인 10일 영국 전함 2척이 일본 해군에 의하여 침몰됩니다. 21일에는 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25일 홍콩, 괌, 웨이크 섬이 일본에 점령됩니다. 일본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다음 해인 1942년 1월 일본군은 버마, 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침공하고 필리핀의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최남단 라바우를 점령합니다. 2월 1일 미 해군의 첫 반격이 있었습니다. 2대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비행기들이 마샬 제도와 길버트 제도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했고 순양함이 그 기지에 함포 사격을 가한 후 빠르게 후퇴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장성 중 첫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2월 15일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합니다. 이후 점령 속도가 빨라집니다. 2월 19일에는 호주의 다윈시를 폭격하고 폭격으로 호주인 236명이 사망합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입학시험을 보러 일본에 갔던 3월, 일본은 자바섬에 상륙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일본군에게 넘어갑니다. 일본 해군은 인도양 일대를 공격하고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버마와 인도 쪽에만 남게 됩니다. 그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가 일본이 가장 잘 나갔을 때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는 각종 제재가 실행됩니다. 각종 단속법이 실시되고 모든 자유는 제한되고 특히 식민지 사람에 대한 대우와 감시와 탄압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조그만 반란의 기미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 변합니다. 언론은 승전 소식과 군부를 찬양하는 찬사로 도배가 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당시 조선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면 일반 일본인들은 어떤 열광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폭격기가 나타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16대의 폭격기가 일본 본토의 각 도시를 폭격한 후에 중국과 소련으로 날아가 불시착합니다. 일본 본토가 외국 세력에 의하여 공격된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4월 18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4개월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폭격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일본 상공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탄은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월 일본은 조선에도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달 벌어진 산호세 해전에서 미국과 일본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일본군은 이 이후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다음 달 6월 초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고 일본은 5분 만에 주력 항공모함 3척이 침몰당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총 4척의 주력 항공모함을 잃습니다. 다음 달 7월 일본군의 사령부인 대본영이 남태평양 진공작전 중지를 결정하고 이때부터 일본은 수세에 몰립니다.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정점에 올랐을 때와 몰락이 시작되었을 때 윤동주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는 일본군의 패전 소식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도 전투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군사기지 내에 가둬두고 패전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안이 그리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공포에 떨었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몰래 이야기했고 그 얘기들은 이래저래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근거로 군부에 항의를 하는 가족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어디론가 부대 이동을 할 때면 이동 소식이 이미 새어나가는 등 일본 군대의 비밀 유지는 그리 훌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전쟁 중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그 당시 일본에서 공장 직원으로 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일요일이면 한인교회에서 다른 한인들을 만났고 예배 후에는 여기저기 모여서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요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서 한인들끼리 모였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조선말을 몰라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 얘기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밀 소식들을 서로 교환했던 것 같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랬는데 당시 유학생들은 전쟁의 실제 소식을 이래저래 듣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반전주의자들이 있었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운 세력들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던 이들에게 일본 군대의 패전 소식은 가장 좋은 무기였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은 대부분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중일전쟁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역이 전쟁에 휘말린 상태였고 각 민족의 독립운동이 이 아시아 전쟁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싸워 이기는 것이 독립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한반도에서 혹시나 벌어질 반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포갑적인 통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전 같은 국내 독립운동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이용한 사회주의식 독립운동만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가 여름방학 때 고향에 들어온 것은 7월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친구가 동북제국대학의 편입시험 공고를 알려준 때가 8월 초입니다. 친지들과 사진을 찍은 것이 8월 4일이니까 이후 편입시험을 위해 급하게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윤동주가 친지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윤동주가 출세에 유리한 동북제국대학 편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8월, 미군은 일본군이 점령한 과달카날 섬에 상륙합니다. 유럽에서는 소련과 독일 간에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둘 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전투였습니다. 이해 연희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에 접수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동주는 또다시 아버지를 격분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